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OX 프린트 좀 보고 갈게요. 풀어보셨어요? 예. 자, 1번부터 보죠.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토지를 가장 매매하였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여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1번은 틀렸죠. 1번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정허위 표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표시했다는 건데 이 통정허위 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근데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고요. 2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에게 토지를 가장양도하였고 그 을이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뭐 간단한 짧은 사례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이게 지금 병에게 이전됐어요. 근데 병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선이래요. 그러면 보호를 받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삼고자 한 것은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대요. 보호되느냐를 묻는 거죠. 보호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비통착사 다 똑같아요.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고요.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선의자면 보호되고요. 3번.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에 있어서 경과실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3번은 이제 착오에 관한 문제인데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냐면 중과실. 근데 지금 경과실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경과실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만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하고 4번. 표의자에게 착오가 있었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만 착오 취소가 되고요. 5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3자 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쳤다면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근데 지문에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했으니까 5번은 틀린 거예요. 5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예요. 예, 정답은 해설은 맞게 되어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5번은 뭐 제3자 사기로 전형적으로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5번 X예요. X. 6번. 대리인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본인의 선악의 여부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 6번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3자 사기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6번은 핵심어가 뭐예요? 대리인이 사기쳤대요. 그럼 대리인 사기쳐다. 대리인만 딱 보이면 뒤에 알든 모르든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7번. 6번은 옳은 지문이고 7번 보시면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했고요.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8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어도 대리행위로 본다. 8번은 옳은 지문이죠. 8번은 이제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 대리를 할 때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현명을 해야 돼. 현명. 근데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이것도 현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매매 위임장 사건이었고 8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9번. 매매계약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9번은 틀렸죠. 9번은 뭐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올해도 출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인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관련 판례로 중요하게 본 게 뭐가 있었냐면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금 수령 권한이 있고 이렇게 반대되는 권한은 없다라고 했고요. 10번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철회죠. 그럼 철회는 누가 한다고 했냐면 선이 몰랐어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끝장내는 건 몰랐을 때만 하는 거고 비교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최고. 물어보는 건 선이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그건 선악불문이죠. 구별해 두시고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뭐 가볍게 확인해 보셨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죠. 기본서 다 받으셨죠? 예, 기본서 받으시니까 이제 막 새롭게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 이번 과정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 거잖아요. 시간이 6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체크하실 때는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지금 처음부터 막 형광펜 쓰고 볼펜 쓰고 이러면 다음에 이렇게 볼 때 그 부분만 눈에 들어와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여기다가 색칠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뭐로 쓰래요? 연필로 쓰려잖아요. 지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가볍게 터치하시고 그 다음 과정 우리 이제 1월 달 가면 기본서를 이제 꼼꼼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별도로 뭐 요건 별표 몇 개짜리고 줄긋이라고 다 얘기할 거야. 그때 색깔 있는 걸 쓰시더라도 이번 과정은 그냥 너무 색깔 넣지 말고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서 체크만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127쪽입니다. 127쪽. 오늘 이제 볼 차례는 이제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가가죠. 무효와 취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무효라고 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무효는 뭐가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103조 반사회적 행위. 그리고 바로 뒤에 104조 불공정 행위. 그리고 이제 107조 1항 단서 비진이 단서가 있었죠. 비진이 단서. 그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했고 그 다음이 108조가 뭐였어요? 통정허위 표시.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부터 쭉 공부한 것 중에 법조문상으로 무효이다라고 한 건 요 네 가지. 103, 104, 107, 108 있었고 그리고 법조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상 무효다라고 했던 것들 뭐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있었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 근데 의사무능력은 아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불능 중에서 뭐 있었어요?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지만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라고 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확정할 수 없는 것들 법률행위 목적을 도저히 확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무효. 뭐 기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무효이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소. 취소는 딱 세 가지 봤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민법 공부하는 시험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로 딱 세 개밖에 없는데 그게 뭐였냐면 재착사 있었죠. 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이제 109조의 착오. 그 다음에 사기강박. 110조. 그러니까 취소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본래 의미의 취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 개만 좀 보시고 그러면 이 무효 중에서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가 있었어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3자 보호 규정은 딱 어디밖에 없었어요? 피통착사. 그럼 뭐 있어요? 무효에서는 요거 두 개. 그러면 요 두 가지 무효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그럼 나머지 무효는 다 뭐겠어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거고, 무효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딱 두 개. 비진이하고 통정 요거고요. 그리고 취소에서는 보호되는 제3자 보호되는 취소가 뭐가 있었냐면 요거 착오와 사기 강박. 그러면 요 취소는 역시 상대적인 취소가 될 것이고요.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라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에서 우리가 지문 같은 거 나올 때 제한 능력자, 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많이 나오겠죠.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 나오면 무조건 얘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 얘를 보호하죠. 얘는 당연히 절대적 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무효 취소라고 해서 이렇게 산별적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게 무효고 무효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취소는 누가 하고 취소의 효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면 127쪽에 이제 무효 취소 이가 나와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 무효라고 보면 무효 칸에는 차이점 이렇게 써 있는데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이익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를 보세요. 취소. 취소는 특정인 괄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취소권자.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라는 게 있고요. 근데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무효의 2번 보시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일단 성립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무효는 성립을 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볼 때 효력을 논의한다는 건 무효 취소를 논의한다는 것은 성립이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매매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립은 됐고. 그래서 성립은 됐는데 이번에 보시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효일 뿐이다. 근데 취소의 2번을 보시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일응이라는 건 뭐 일단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유효한 거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될 거예요. 근데 취소하면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취소 시부터였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고 했죠?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3번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지만 취소는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없어져요. 그런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를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것은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볼 때 이제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이 형성권인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형성권을 행사한다면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 마음대로 효력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갑. 이게 단독 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형성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냐면 을의 지위가 너무나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성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이따가 취소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다 뭐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척기간에 걸린다라는 점. 뭐 적용 예는 뭐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무효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129쪽에 상대적 무효가 예외인데, 그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 보셨어요. 둘째 줄에 비진이 표시, 그리고 셋째 줄에 통정오해 표시. 요것만 상대적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는 보시면 안 되고 3번은 뒤에 나올 거고요. 4번에 보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효의 종류로 확정적인 무효가 있고 유동적인 무효가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확정적이다.
그러면 원칙은요, 무효의 원칙은 확정적이 원칙일까요? 유동적이 원칙일까요?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고 확정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정한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우리 지난주에 뭐 공부했냐면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봤어요?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본인에게 무효해. 근데 본인이 나중에 뭐 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무효지만 확정된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야?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례로 공부해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이 허가구역 안에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대가 있는 법률행위 할 때는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매매계약을 하면 그건 유효겠어요? 무효해? 당연히 무효죠. 근데 허가를 안 받았는데 계약을 했고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이건 계속 무효일까요? 유효로 바뀔까요? 유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어떤 무효라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어디서 공부하시게 되냐면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사법상의 판례들을 좀 공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했고요. 중도금 날짜,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주고받기로 계약을 했다. 자,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 매매라고 가정해 보면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인 입장에 땅 팔았는데 이 매수인이 돈 주기라는 날에 돈을 안 줘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이제 일단 좀 기다릴 수도 있죠.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주면 이 계약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취소란 말이 나왔어요. 지금 취소. 근데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했냐면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을 때? 법률에. 그럼 취소는 언제만 하라고 법률이 정했어요? 재착상.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외에는 취소란 말은 원칙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아니고 착오도 없었고 사기 강박도 없었고 단지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을이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이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단독행위가 필요해요. 그럼 그게 필요하면 어디에 정해져 있어야 돼? 법률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채무 불이행 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해제라고 해요. 해제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면 얘도 무슨 권일까요?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형성권이요. 그러면 얘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까요? 일정한 시간. 그 기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척기간. 저 똑같아요. 형성권들은 다 제척기간에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과 매매 계약한 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이게 허가구역 안에 있었대요. 근데 아직 허가를 안 받은 상태.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이 계약은 당연히 무효 상태, 무효. 그러면 허가 안 받으면 무효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 임의 규정은 배제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의 임의 규정.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두 사람이 계약하면서 야, 우리 허가 안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 규정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무효야. 그러면 허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 토지와 관련되어서 거래 계약상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런 효력도 없다. 아직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에 파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을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준다. 또는 갑이 약속한 날에 등기를 안 줘요.
그러면 야,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채무 불이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묻겠죠. 그럼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려면 갑걸이 서로에게 이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이 의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고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이 토지와 관련되는 주된 의무, 이게 주된 의무라는 건 돈 주고 등기 주는 거야. 주된 의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부수적인 의무가 생겨요. 그 부수적 의무가 뭐냐면 일단 둘이요.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허가구역인데 허가받을 의사가 없으면 이건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허가받을 의사가 있다는 건 두 사람이 성실하게 허가 신청에 뭘 해야 되냐면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협력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라는 건 소를 제기하여 구한다라는 거예요. 협조해줘 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얘는 협력 의무가 생겼으니까 이행 안 하면 소송 제기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협력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해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자, 요건 안 돼요.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요 해제는 우리가 계약법 가면 공부를 할 텐데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주된 의무.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뭘 할 수는 없다고요? 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잘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아예 엎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드셨어요?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왔다고 계약 해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가지고 부수적인 게 아니고 주된 건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두 가지예요.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거래계약상의 효력이 안 생기는데 협력 의무라는 부수적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요 정도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에 가면 여기에 이제 판례들이 많이 더 붙을 거예요. 귀본소로 보시면 130쪽부터 판례가 시작이 되죠. 한 장을 넘겨도 판례가 계속되죠. 와, 이거 언제 다 봐? 이거 금방 봐요, 금방. 일단 요것만 일단 체크하고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판례 몇 개 따라오는 거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과정의 목표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현재는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134쪽에 볼게요. 134쪽에 이번에 일부 무효가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136쪽에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 이 세 가지를 이제 차례차례 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효의 재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데 재생이라는 건 다시 살려 쓰겠다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부 무효, 두 번째 무효행위의 전환,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추인이에요. 거의 90% 이상 추인 가지고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무효의 재생이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
그래서 무효라는 말을 썼다는 건 최소한 뭐야 돼? 성립은 됐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런 거 나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만 논의될 수 있다. OX에 맞는 거. 성립되지 않으면 이걸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성립은 돼야 되고. 그럼 일부 무효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출제가 되면 그냥 법조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분이 무효면 요 일부만 무효로 할 건지 아니면 전부를 무효로 할 건지 그걸 출제하는데 조문 한번 볼게요. 137조. 134쪽에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이 뭐래요?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이 전부 무효. 그러니까 일부만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자, 단서 조항 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원칙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오른쪽 2번에 요건이 있죠. 요건. 동그라미 1번에 제목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상적 의사의 존재. 이렇게 되면 일부만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념만 파악하세요.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A 토지와 B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A 토지에는 무효 사유가 있었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A 토지만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 전부 다 무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법률행위가 일체성을 띄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분할 가능성, 줄여서 이제 가분성이라고 해요.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유효가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체성이라는 건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A 토지는 4월 1일 날 계약하고 B 토지는 6월 1일 날 따로 계약을 했대요. 그럼 이건 일부 무효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계약이 두 개니까 하나가 무효인 거고 일부 무효란 말을 쓰려면 일체성을 띄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분성. 가분성이라는 건 A 토지와 B 토지가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덩어리라면 일부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구별될 수 있느냐. 그럼 A 토지와 B 토지는 하나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가분성이 있고 세 번째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 요게 좀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 A 토지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 토지만이라도 거래를 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상적 의사는 얘네들이 현실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둘이 계약하면서 야 A 토지가 무효면 우리 B 토지만이라도 사고 파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이게 무효라면 나머지를 했을까라는 의사를 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해석은 결국 어디서 하겠어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거라도 했었을 거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B 토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처음이니까 우리 어떤 경우인지를 쭉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셨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법조문 가지고는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 무효냐 일부 무효냐 그거 구별하시고 자 그다음에 138조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게 표현 자체도 어렵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환이니까 무효행위를 뭐 한다는 거야? 전환, 바꿔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무효였을 때 다른 법률행위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었다. 그럼 이게 무효라는 것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한 거야. 맨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를 얘기한다는 건 최소한 성립됐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된 거야. 근데 얘랑 효과가 되게 비슷해서요.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거라도 했었을 건데 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전환시켜준다고요? B로 바꿔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그러면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얘가 좀 더 커야 돼. 얘가 B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이 노란색의 요건을 가득 채워야만 유효가 돼요. 근데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만큼 채웠대. 이만큼. 그러면 A로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다 못 채웠잖아요. 근데 이 A를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춘 거고 둘이 비슷한 거면 이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어느 게 더 커야 돼? A가 B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중요한 사례는 아니고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런 경우야.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합니다. 가족법상 행위인데 출생신고의 대상은 누구냐면 혼인 중해자, 그러니까 법률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거야. 근데 얘는 완전히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했다는 거야. 그러면 출생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야 안 된다? 안 돼요. 무효예요. 무효. 근데 얘는 왜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를 했을까?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입양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거야. 이건 무효지만 얘로 바꿔주겠다. 이 요건을 갖췄다면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돼요.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고. 그래서 괄호 2번에 요건 나오는데 1번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세 번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야죠. 가상적 의사. 자, 그 다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인데 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얘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조문을 한번 볼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원칙은 추인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단서조항에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 추인인데 지금 조문에 나온 것처럼 원칙은 유효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뭘로 인정한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대요.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나오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은 원칙이요. 원칙이 소구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했던 계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무효였던 건 무효였던 거고 이제 진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그때부터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맨날 그렇게 냈다가 한번 꼬드겨 보겠다고 뭐라고까지 출제한 적이 있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X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출제했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겠어요? 추인시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당사자 약정이나 또는 신분행위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데 일단은 이번 과정에서는 예외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 새로운 행위로 본다. 소급표가 없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계속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추인될 수 없는 게 뭐냐면 103조, 반사회적이죠? 104조,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합니다. 반사회적이죠. 그럼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추인될 수 없고요. 그래서 103, 104,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요번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요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아까 우리 좀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부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아서 확정적 무효가 된 거예요. 이거 임의규정이었어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럼 허가를 안 받아서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103, 104,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될 수 없고요. 그리고 추인 당시에 무효 사유는 소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할 때도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있다면 그건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면 아까 우리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나 또는 허가구역은 확정적 무효였어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근데 이건 추인을 해서 새로운 행위로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효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를 말할까요? 확정적 무효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허가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건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근데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 계약 체결 시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또는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거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어 이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은 소급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건 무효로 확정이 된 거야. 확정이 됐는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무효였던 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가장매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둘이 짜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씨가 불일치하죠? 혼자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둘이 짜고 허위 의사를 표시하면 요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을이요. 허위로 인도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만나서 매매계약서 쓰고 이럴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한다고요? 추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추인하면 예전에 했던 가장매매가 옛날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죠.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통정허위 표시 사례. 또는 똑같아요. 비진이 무효도 마찬가지예요. 비진이면 무효잖아요.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무효임을 알고 두 사람이 추인하면 옛날부터 유효인 걸 새로운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그래서 소급표가 없다. 첫 번째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103, 104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 받으시고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보면 아직 등기법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죠. 이제 등기법 할 시간에도 공부하실 텐데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허위 표시로 됐다면 을의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등기.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알고 추인해서 이제 누가 진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추인하면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 등기를 일단 뭐 하는 게 원칙일까요? 무효니까 일단 날려야죠. 말소하고 새롭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등기부에 지금 누가 소유자라고 써 있어요? 을이 소유자라고 써 있는데 이걸 굳이 말소하고 또 을의 등기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네들이 야, 이 등기 그냥 써먹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등기의 유용 또는 무효등기의 전용 같은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피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무효등기용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무효등기를 유용하면 소급표가 있나요? 라고 묻겠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거 우리 다시 써먹자라고 하면 처음부터 유효등기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다. 첫 번째고. 근데 자기들끼리 해도 상관없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있으면 안 되냐면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장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다른 건 다 되는데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신건물 등기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이거를 표제부의 유용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안 돼.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리고 이제 을이 채무자인데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1억짜리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지금 채무자인데 을이 갑에게 나중에 돈을 갚았대.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면 갑이 받을 돈이 없네요. 그럼 저당권이 남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저당권 등기 말소 시간이라 언제 소멸하냐면 변제시. 돈 갚으면 저당권은 바로 소멸돼. 그러면 돈을 갚아버리면 이 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돈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무효 등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돈을 갚았는데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으면 이 등기는 어떻다고요? 무효 등기가 돼요. 실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을이 나중에 1억 원을 또 빌려요. 갑한테.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이 갑의 저당권 등기를 원칙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말소하고 그리고 갑의 저당권 등기를 다시 해야죠. 근데 굳이 저당권 등기 돼 있는데 돈 들여가면서 말소하고 또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네들이 야 이거 우리 그냥 사용하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효 등기의 뭐예요? 유용.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만약에 후순위에 병의 저당권자가 있어요. 병이라는 저당권자. 그러니까 얘가 병한테도 돈 빌리고 저당 잡힌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갚는 순간 이건 무효 저당권, 소멸하는 거고요. 그러면 2순위 저당권이 계속 2순위일까요? 이제 얘가 1순위가 될까요? 이게 소위 이제 순위 승진의 원칙이에요. 저당권에서는. 그러면 얘가 돈 갚았으니까 1순위가 됐는데 아직 말소는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빌립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저당권 한 번 더 써먹을 테니까 너 다시 내려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유용은 지들끼리 하는 거고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3자. 제3자가 있으면 절대로 유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이 건물에. 그럼 이 건물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비슷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옛날 건물 등기부를 이 신축 건물의 등기부라고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유용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도 더 볼 거 없고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확인 좀 하고 갈게요. 197쪽. 197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C가 있죠. 동그라미 C에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그 정리해둔 게 있어요. 오른쪽 보조단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고 특징 세 가지가 있죠. 1번에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없다. 2번에 보시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멸실 건물 등기를 새로운 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자, 돌아오셔서 무효행위 추인 137쪽에서는 그 요건 적혀 있는 거 있죠? 파란색 글씨 제일 중요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또한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에 무효 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죠. 효가 원칙만 보세요. 일단 원칙은 비소급표, 소급표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외는 뭐 나중에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무효고 좀 쉬었다가 취소 들어가죠.